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 거야. 열병으로 쓰러진 며느리는 밤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집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모욕하고 집안에서는 말없이 등을 돌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마을에는 이미 며느리가 곧 친정으로 쫓겨날 거라는 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캄캄한 밤에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이 집에서 숨겨야 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달빛 수놓는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담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수연 산골 마을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안주인이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바로 윤 씨 부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면 괜히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혹여나 윤 씨 부인의 날카로운 눈초리라도 마주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선화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봄꽃이 한창 피어나던 3월이었습니다. 22살 본래라면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으나 선화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친정이 탐관오리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혼례 첫날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올리던 자리였습니다.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다과상을 들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찻잔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꼴이냐? 윤 씨 부인의 호통이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혼례를 구경하러 대문 밖에 모여 있다는 것을 윤 씨 부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운 손만 놀리다가 집안 망친 년이 감히 내 앞에서 찻잔도 제대로 못 받치는구나. 선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친정이 몰락한 것은 불과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들은 모욕이었습니다. 남편 서유는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은 허리로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지켜보던 영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새댁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늙은 하인이었지만 영달의 눈가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문 밖 안악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집 며느리 석 달도 못 버틸 게야. 또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윤 씨 부인 성미에 어찌 견디겠어. 불쌍도 하지. 선화는 그날 밤 홀로 신혼방에 앉아 이를 깨물고 버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선화는 그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겠노라고, 결코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혼례 첫날 밤이었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홀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화의 친정은 영모를 꾸민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선화의 아버지는 청렴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고을 수령의 비리를 조정에 고발했다가 미움을 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수령은 교활한 자였습니다. 먼저 손을 쓴 쪽은 그였지요. 선화의 아버지가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 증거를 꾸며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모두 수령의 편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이들도 모두 수령이 미리 회유해 둔 자들이었습니다. 관직은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은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값을 받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었고 친척들은 하나둘 연을 끊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화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약을 쓸 돈조차 없었습니다. 선화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선화야, 너만은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황망하고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청수현 윤가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이 좀 까다롭기는 하나 양반가이고 살림도 넉넉하옵니다. 중매쟁이의 말은 반만 사실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성미가 얼마나 모진지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선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정의 짐이 되느니 시집을 가는 편이 나았습니다. 선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기댈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매를 서는 이에게 미리 물어두었던 것이지요. 며느리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며느리를 더욱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를 품는 대신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가까이 두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아프다는 것을 윤씨 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길이라 윤씨 부인은 믿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도 말입니다. 윤씨 부인의 집에는 쓰지 않는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자리였지요. 방문은 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달은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일해온 영달이었지만 그 방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성한 곳을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씨 부인도 그 방 앞에서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도 이내 돌아서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꾹 참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럴 때면 윤씨 부인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선화는 그 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만 어느 날 그 방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향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이 쓰는 그윽한 향이었지요. 분명 오래도록 사람이 들지 않은 방인데 어찌 된 일인지 그 향기는 생생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쉬쉬거리면서도 우물가에서나 빨래터에서 수군거렸지요. 예전에 윤씨 부인 딸. 누군가 말을 꺼내려 하면 다른 이들이 재빨리 입을 다물게 해서 그 이상은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유난히 선화를 더 모질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미워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선화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가면 다시 길어오라 했고, 빨래를 하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선화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더욱 모질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닫힌 방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만이 어렴풋이 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선화는 그 방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방만은 유독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선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안악 하나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요새 윤가 며느리 제법 살림을 꾸려 가던데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윤씨 부인이 며느리를 아끼시나 보더라고. 아무렇지 않게 오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바람을 타고 결국 윤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갔던 영달이 우물가를 지나다 그 말을 들었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전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느질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딸이 떠오른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몰래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을 내주고 병든 이가 있으면 약을 지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양반과 안 주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 체면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쌀자루를 나르고 병든 이를 돌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들킬까봐 대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마을에 병든 이가 속출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밤마다 약을 다려보냈고 딸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병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딸이 병을 얻었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최고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딸을 애지중지하더니 너무 아껴서 하늘이 데려가신 게야. 그 말이 윤씨 부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끼면 잃는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끼면 잃는다. 윤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화를 보면 자꾸만 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모질게 밀어내야 했습니다. 정이 들기 전에, 다시 아파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날 저녁 대문 앞에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목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았지요. 윤씨 부인은 선화가 장에서 사온 무명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갑작스러운 호통 소리가 마당을 넘어 대문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선화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무명 한 피를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사온 무명이 이런 것이냐? 눈이 있기는 한게냐? 선화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오다니 못 빼워먹은 것 같으니라고! 호통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문 밖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진 못해도 그 소리만은 또렷이 들렸습니다. 역시 윤씨 부인이시네. 며느리를 아낀다더니 그게 아니었구만. 윤씨 부인은 그 속삭임을 듣고 싶었습니다. 선을 확실히 그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자신 사이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 말입니다. 그날 이후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를 아낀다는 소문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화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시어머니를 더욱 모질게 만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영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자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달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 붙이지 못했던 선화는 끝내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화가 부엌에 나오지 않자 영달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방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을 급히 불러 문을 열어보니 선화는 이불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선화의 이마에 서윤이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서윤은 영달을 어머님께 보냈고 영달은 급히 윤 씨 부인께 달려갔습니다. 마님, 아씨가 열병으로 쓰러졌어요. 윤 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에 쥔 바느질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영달을 바라보았으나 그뿐이었습니다. 의원을 부르라는 말도 약을 지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영달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낮 동안 아무도 선화를 찾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방 안에만 있었고 서윤은 그 이후로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달만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선화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아씨, 버티셔야 해요. 영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선화는 가늘게 신음했을 뿐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의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의원을 부르면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며느리를 아낀다는 말이 다시 돌 것이었습니다. 선화는 열이 내리지 않아 밤마다 숨이 가빴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 소리만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루를 타고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밤을 샜습니다. 선화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딸이 아팠을 때도 이러했습니다. 밤마다 신음하던 그 아이를 윤 씨 부인은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윤 씨 부인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외면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은 길었습니다. 신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똥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나 영달을 불렀습니다. 영달. 예, 마님. 불을 켜라. 영달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달은 익숙하게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었던 윤 씨 부인은 평소 입던 고운 저고리를 벗고 헌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쌀을 한 움큼 집어 맷돌 위에 놓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달은 말없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바가지를 걸었습니다. 부엌 한켠에서 말린 약재를 꺼냈습니다. 쑥과 생강, 대추를 손질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맷돌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쌀가루가 곱게 내려앉을 때까지 계속 돌렸습니다. 마님, 제가 할게요. 영달이 말했으나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은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안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윤씨 부인은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약재를 손질했습니다. 칼로 생강을 얇게 썰었습니다. 대추는 씨를 발라냈습니다. 쑥은 고운 것만 골라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영달은 말없이 물을 깃고 장작을 날랐습니다. 부엌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솥 끓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영달아. 윤씨 부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마님. 이 밤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마님. 영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밤의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딸이 전염병을 얻었을 때 윤씨 부인은 이렇게 밤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며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이후로 다시는 밤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지 못했습니다. 그 부엌에 서면 딸의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손에서 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맷돌을 돌리고 죽을 끓였습니다. 영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사발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윤씨 부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영달은 알았습니다. 마님이 다시 누군가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딸을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화는 잠결에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기도 힘들 만큼 몸이 무거웠지만 어렴풋이 느낌이 왔습니다.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가 저 시간에 부엌에 있는 걸까? 선화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집에서 버려질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아픈 며느리를 두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몰래 내보낼 채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선화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잠긴 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나던 여인의 향,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방의 비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 방의 주인도 이렇게 사라졌겠지. 선화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 방의 주인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밤 부엌의 불빛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선화는 그 불빛을 보며 떨었습니다. 열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화의 방문 앞에 죽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그것을 보고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 것은 아닐까. 선화는 더 말라갔습니다. 죽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부엌 쪽 불빛만 지켜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정이 들 것 같았습니다. 설명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 씨 부인은 여전히 낮에는 며느리의 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부엌에 섰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며느리가 잠들었을 때 몰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영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님도 괴롭고 새댁도 괴로운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 아씨께 한 말씀만이라도 하세요. 영달이 조심스럽게 말했으나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려움만이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선화는 점점 더 수척해졌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끓여준 죽은 대부분 그대로 식어버렸습니다. 밤 부엌의 불빛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선화가 목이 말라 물을 찾으려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부엌에 있는 것일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입던 고운 옷이 아니라 헌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솥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저었습니다. 선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부엌에 서서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화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모질기만 하던 그 눈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불을 줄였습니다.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선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거라. 윤 씨 부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는 적적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숨기려 애썼던 마음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영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윤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엌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밤 부엌은 잠겼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밤에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들킨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찬밥과 된장국뿐이던 선화의 상에 따뜻한 미역국과 부드러운 나물이 곁들여졌습니다. 영달이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아씨, 드세요. 선화는 놀라 영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손수 차리셨어요. 밤에 한 게 아니어요. 영달은 눈물 머금은 깊은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선화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선화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밥을 삼켰습니다. 윤씨 부인은 멀리서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화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이나 밥, 그리고 미역국이 올라왔고 선화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달이 마당에서 선화를 불렀습니다. 선화가 나가보니 영달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조용히 마당 한켠에 섰습니다. 영달은 도끼질을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영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화의 눈앞에 그 시절이 그려졌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울부짖고 쓰러진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영달의 집도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식구들이 하나둘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영달을 밤에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보리한 가마니를 내주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바쳐야 할 노역 명부에서 영달의 이름을 빼주기도 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선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항상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몰래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양반과 체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씨 부인에게는 곱디 고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잠긴 방의 주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선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고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하는 선행을 알고는 밤마다 따라 나섰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무거운 곡식을 나르고 병든 이를 돌보았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전염병이 돌았고 마을의 병자가 속출했습니다. 윤씨 부인과 딸은 밤마다 약을 다려보냈습니다. 딸이 직접 병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전염병을 얻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백방으로 최고의 의원을 불렀고 온갖 약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어버린 윤씨 부인은 그 이후로 가슴을 치며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손톱으로 인한 상처와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윤씨 부인은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모질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마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아씨. 영달이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아끼다가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을 잃은 시어머님의 피 맺힌 아픔이 느껴져 입술을 깨무느라 피가 배어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새 마님이 밤마다 부엌에 가서 아씨를 위해 죽을 끓이셨어요. 딸을 잃은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과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달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이에요. 만신창이가 된 상처를 싸맬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아픔 그대로를 느끼는 엄니이자 사람이에요. 선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작 패는 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에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요새 많이 수척해졌던디. 윤씨 부인이 너무 혹독하게 구시는 것 아뇨. 저러다 또 며느리 잃으시는 것은 아닌지. 소문은 윤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선화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선화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열병을 앓던 이후로 밤에 자신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윤씨 부인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내 딸 홀레날 쓰려고 준비했던 것이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애도 너처럼 착했지. 말없이 나를 도왔고 밤마다 나를 따라 병든 이들을 돌봤어. 윤씨 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돕는 것을 들킬까봐 그 애가 대신 나섰지. 사람들이 양반인 우리 집을 수군거릴까봐 그랬던 것이야. 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았다. 그 애는 병자를 돌보다 병을 얻었지. 나는 의원을 불렀고 약을 썼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애가 떠나고 나서 나는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도 아끼지 않겠다고. 아끼면 잃는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윤씨 부인은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를 보니 자꾸 그 애가 생각나더구나. 그래서 더 모질게 밀어냈다. 가까이 두면 너마저 잃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 선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윤씨 부인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선화의 손에 비녀를 꼭 쥐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숨지 않으마. 다시는 아끼던 이를 외면하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선화는 비녀를 꼭 쥐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부엌의 불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장터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아가,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고 가족이야. 짧지만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닫혀 있던 방이 열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선화와 함께 그 방을 정리했습니다. 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마음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영달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작게 웃었습니다. 마님이 다시 웃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는 모습을 그는 처음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죄스러웠던 지난 날이었는데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윤 씨 부인과 선화는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쌀을 나누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내 고마워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예전의 윤 씨 부인으로 바뀌셨네. 며느리 덕분인가 보네. 소문이 돌았지만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워서 모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잃을까 두려워 더 멀리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끼는 마음을 숨기느라 낮에는 차갑고 밤에는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의 무게를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혹은 예전에 내가 생각나셨다면 그 마음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계신 곳도 함께 적어주시면 달빛처럼 은은한 마음 꾹꾹 담아 보내겠습니다. 청수연에서 들려온 이 야담처럼 여러분의 사연에도 사랑을 듬뿍 담아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